안녕하세요. 한국학 에세이의 문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한국 땅이 굉장히 좋은 그 혈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한국인의 정신과 지금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그 힘이 우리 장소의 힘에서 나왔다. 그 예를 오대산을 통해서 보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한국 전체의 역사에 가득 있다. 그리고 특히나 불교의 천년고찰들은 이런 아주 기운이 응집된 사람들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내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좋은 기운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백두대간이 전 세계의 단전이고, 한국을 이렇게 우리나라만 놓고 이렇게 볼 때는 이런 걸 보통 이제 혈맥도, 그 다음에 이 그 땅을 보는 이런 그 결록들, 이제 산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현대적으로 보면 우리 땅이 이렇게 전 세계의 하나의 중심이 되는 혈처가 된다. 우리가 명당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국의 이제 그 땅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을 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거를 사람은 똑같은 진리나 똑같은 사실을 놓고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을 좋은 땅을 나만 차지해가지고 내 혼자 잘 살고 우리 집 애들만 좋고 우리만 그 부귀를 누리고 이런 식으로 가는 쪽으로 이 풍수지리학이라고 하는 게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기꾼이 많아지고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말에 속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조선조에도 아주 엄청났습니다. 이 좋은 땅 찾으려고 그래서 서로 그냥 소송을 하고, 조선조 가장 많았던 소송이 산송이래요. 땅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면서 이걸 무시하고 미신이다. 그리고 그런데 얽매이지 마라.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이고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복을 짓지도 않고 그런 좋은 그런 그 부귀공명을 그냥 다 누리려고 하는 거 다 욕심 아니냐. 이거 삿된 학문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됐던 거죠.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우리 한국의 천년고찰들, 명산대찰들 전부 다 그런 명당이 있는데 이걸 거부할 수 없는 팩트고 사실인데 이걸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런 학문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해설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저는 화엄경에 있는 이 화엄학과 이 풍수학을 같이 접목해서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생각이 이르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땅을 설명하는 데는 이 풍수학을 떠나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고려시대 때 태조 왕건이 훈요 10제에서 이미 도성국사가 자리를 잡아놓은 곳에는 그 이외에는 절을 짓지 말아라.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 몸에 그 혈자리에다가 침을 놓고 해서 혈맥을 뚫어 놨듯이 도성국사가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삿된 절들을 지으면 안 된다. 삿된 마음을 내지 마라. 그런 훈요 10조를 남겨서 후왕들에게 그 가르침을 남겼듯이 이게 지금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조선시대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어느 집이 명문가며 어느 가문이 좋은 가문이며 정승 판서가 몇 명이 나왔고 그런 데서 좋은 명당을 썼기 때문에 이런 그 결과가 왔다. 그러니까 명당을 쓰자. 이렇게 그냥 흘러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불교적으로 풍수학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를 공론화해서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래서 역대로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다 풍수에 밝으셨는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학문을 불교적으로 요익중생할 수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냐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화엄학과 풍수학을 근원에 풍수학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어떤 여건이 되는 존재 기반이 되는 그런 사상을 일단 풍수의 기반을 화엄학에서 가져와 봤죠. 그래서 화엄학에서는 근본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다 그래요.
이 근본지와 차별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걸 가지고 해야 새로운 종교 지리학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타너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도학이 있고 수학이 있다. 그래서 타너 스님이 도학이 있고 수학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도학의 세계와 수학의 세계가 있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세계입니다. 아는 것이 끊어져서 모르는 것이 없어지는 세계. 선정산매에 들어서 선정바람이 가득 이 산매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반야바람이 터지는 거죠. 진공에서 묘유가 나온 거예요. 그걸 도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걸 주역에서는 형이상자 위지도라 그래요. 형이상자.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 형태가 있는 것을 약간 거기서 이면에 있거나 초월해 있거나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있는 거. 이게 이제 도학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도학의 세계의 반대가 형이하자입니다. 형이하자 위지기, 그릇 기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동도서기론이라는 거 있었어요. 서양이 문물이 들어오고 기계 문명이 들어오고 과학기술이 들어올 때 도는 우리 동쪽의 것을 쓰고 서쪽의 기술 문명을 우리가 수용하자. 동도서기론이라는 게 이게 형이상자와 형이하자라는 겁니다. 형이하자라고 하는 건 물질이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그 다음에 지질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어떤 현상 그대로, 이 본체가 있으면 현상이 있잖아요. 예, 기독교에도 그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그 플라톤도 그렇고 말이죠. 본체에 이데아가 있고 그게 현상계가 있듯이 그렇게 이분화해서 나누는데, 이 동양에서는 도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다르지만. 근데 이 수락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도의 세계에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이 기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좀 잘 해볼 거냐. 그래서 여러분 방편을 쓰는 거죠. 우리 도의 세계가 있으면 방편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도 도만 얘기하지 않고 현실적인 부분에 복도 받고 현실의 장애도 극복하고 하려는 많은 방편을 쓴단 말이죠. 그 방편으로 쓰는 것이 수락이에요. 근데 수락의 세계도 깊이 수락에 들어가 있지만 도학에 근원한 분들이 있어요. 소광절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이토정이라든지 율곡이라는 이런 분들도 다 수락에 능했거든요. 하지만 도학의 근원에 있고 수락만 하지 않았단 말이죠. 수락이라고 하는 게 이게 풍수라든지 관상, 사주, 뭐 역학 이런 것들, 요즘 말하는 타로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수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만 빠져 있으면, 형이 하의 세계에만 빠져 있으면 생각 끊어진 자리, 근원의 자리를 무시하게 된다. 이 도의 세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근본 본성의 세계거든요. 본성의 세계예요. 그러나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본성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본능도 있고 그 다음에 감정도 있어요. 이게 정의 세계가 있거든요. 정의 세계는 전부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안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술의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 도 공부를 하지 않고 수를 공부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은 말이죠. 멱살 잡히면 본전이다, 이런 말 해요. 잘 이야기를 해주다가 한 번 좀 잘못되면 멱살 잡힌다. 근데 그 찾아와서 묻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뭘 묻습니까? 현실적으로 나한테 이득되는 것만 찾는단 말이죠. 이득되는 것만 찾아요. 그러면 끝도 없어요. 결국은 수락은 잘못하면 욕망의 세계, 욕심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그래서 풍수학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큰 스님들, 삼국유사의 이련 스님이 얘기했던 자장율사의 어떤 예라든지, 그 다음에 도성국사가 말했던 예라든지, 국가를 경영해서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해주려고 했던 학문이었는데, 이것이 사욕을 채우는 방식으로, 자기 이익을 채우는 방식으로 전락해버려서 수락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국 역사나 한국 불교 역사를 쭉 볼 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풍수학을 뭘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화엄에서 가져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풍수가 미신이냐 과학이냐는 논쟁이 있어가지고 무시할 수 없고 풍수는 본능인데 그 안목들을 잘 갖추어 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한 종사들이 이때 그 희망적인 한국의 미래상을 명한 종사들의 안목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이 한국이라는 땅을 확인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저기 김제에 가면 말이죠. 금산사가 있어요. 그걸 모악산이라 그래요. 거기가 우리 어머니다 이 말이죠. 어머니다. 모악산 금산사라 그래요. 근데 들어보셨습니까?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풍수학에서는 부학이 되는 곳이 회문산이라 그래요. 모든 문화 문명이 전부 다 모이는 장소다. 이걸 이제 회문산이라 그래요. 순창 쪽에 있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우리 공부하다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선문 염송할 때. 여기에 5선 위기가 있다. 다섯 신선이 바둑판에 앉아가지고 바둑을 두는 형국인데 회문산이 그런 형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우리나라 땅을 놓고 남북을 갈라놓고 서로 외세들이 와서 바둑을 두고 훈수를 두는데 바둑이 끝나면 다 돌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이 5선 위기의 세계가 열리는 그 모습을 그대로 실현해 놓은 게 회문산인데 이걸 우리나라의 부학이라고 한다. 근데 이 모학이라고 하는 미륵이 오신다는 하생한다는 이 모학의 세계, 미륵을 잉태하고 있다는 모학의 세계와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여건상 외세의 침입이 오고 훈수를 두고 우리나라를 갈라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끝나고 우리가 통일이 되고 하는 시절이 와서 모학과 부학이 함께 열릴 때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현대의 강증산이라는 분이 아주 타너 스님도 얘기했어요. 근세에 이인이 있다. 특별한 이 다르리자 이인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역을 쓴 김일부 선생과 증산 우리가 말하는 증산도의 강증산 이 두 분이 이인이다. 대표적인 이인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증산도에서만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냐고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회문산의 5선 위기열을 얘기했던 건 벌써 중종시대 때 조선의 중종시대 때 홍성문이라는 분이 이미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대가였어요. 눈이 열렸습니다. 참선을 해서 그래서 홍성문 대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치 스님처럼 이 27년 동안 이 회문산에 사시면서 그 땅을 다 보시고 이제 안목이 열린 굉장히 풍수의 대가였는데 이분이 벌써 5선 위기라는 얘기 많이 했습니다. 강증산이 처음에 한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예전에 다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그 얘기를 해놨는데 외세가 들어오고 나니까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과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가지고 이렇게 5선 위기의 형국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서 언젠가 이 통일이 되는 시기가 되면 이 훈수 뜨고 바둑 뜨던 이 외세는 다 물러나고 우리 바둑판은 우리 거니까 우리 땅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시절이 오면 우리가 세계적으로 발전한다. 이런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단 말이죠. 우리 땅에 대한 하나의 해석학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안목들이 끊임없이 우리 역사에 굉장히 남아있더란 말이죠. 나중에 여러분 정감록도 제가 얘기할 텐데 이것도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계룡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미신이다 이렇게 하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학문의 세계로 합리의 세계로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분석해 봅시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뭐 미신이다 이렇게 했다가 뒤에 가면 다 찾아보고 다 알아보고 뭐 다 물어보고 그래요. 정직합시다. 나는 그 관심이 있어요. 나도 관심이 있는데 이상하게 얘기하고 사기치는 건 싫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알고 우리 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화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타너 스님이 이 화엄의 대가인데 특히 풍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타너 스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국이 세계의 간방이라 그랬어요. 오대산이 문수보살에게 자장율사가
사리를 받아와서 봉안을 했던 그게 이제 간방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역 역학의 간방이 동북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 개의 간방인데 간방이 뭐냐?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앞에 있었던 걸 모두 마무리하는 장소다.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란 말이죠. 간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오대산이 그 지리적인 간방이었다. 그리고 타너 스님은 서울에 오셔가지고도 고려대학교 옆에 개운사, 서울에 봤을 때 그 개운사가 간방이잖아요. 거기서 이 대원함에서 화엄경을 번역하고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월정사 방산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지은 곳이 이통현의 방산굴. 저도 이번에 국제학술대회를 하러 중국에 오대산 쪽으로 갔다가 서울에 중국에서 봤을 때 북경에서 말이죠. 좀 떨어진 방산이 있어요. 실제로 방산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사도 있고 방산굴도 있는데 거기에 참방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 스님으로서는 아마 제가 처음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롭게 복원을 했거든요. 그 방산굴, 방산사 이쪽이 방산사는 복원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통현이 화엄론이라고 하는 화엄의 주석서 40권을 썼는데 타너 스님은 이 월정사에다 방산굴이라고 써놓고 거기에서 이제 화엄경을 번역을 하셨죠. 근데 이 화엄의 내용을 보시면 타너 스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계룡산이 앞으로 한국의 정신 수도로서의 간방이 된다. 우리나라 전체가 간방이죠. 동북방이니까. 그 중에 핵심이 되는 장소를 모든 산의 중심으로 이제 계룡산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계룡산의 별칭이 간산입니다. 간산. 간산이에요. 그래서 그 대전 학화동에 1969년에 그 우암 소뭉시열 선생의 그 집성사 터를 강학터를 거기를 이제 절로 만드는 것이 바로 자광사지요. 앞으로 계룡산 시대가 온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떤 풍수 학문적인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타너 스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타너 스님 연구하다가 이 풍수 지리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숭산 스님께서 타너 스님의 제자로 굉장히 그 타너 스님하고 깊은 인연이 있으셨죠. 근데 무상사라고 이 국사봉 밑에 향적산 밑에 무상사를 세운 것도 타너 스님의 조언을 받고 앞으로 계룡산이 온다. 그래서 거기에 국제선센터를 선언을 지은 것이 숭산 스님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이런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간산 사상은 화엄과 풍수학의 어떤 융합이다. 타너 스님이 미래를 보고 한국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사상과 정신을 얘기하실 때 그 대전의 계룡산 주변에 있는 하카리에 가셔가지고 자강사를 창건하셨다. 그러면 그 근원이 뭐냐? 풍수를 화엄에 입각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느냐? 풍수학은 화엄에서 말하는 근본지가 있고 차별지가 있는데 풍수학은 차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이 있고 땅이 있어요. 근데 하늘은 형태가 없어요. 땅은 유형입니다. 형태가 있어요. 형이 상자가 있고 형이 하자가 있는데 형태를 초월해 있는 하늘 같은 거는 근본지에 해당하죠. 형이 상자 위지도라고 했을 때 그 도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 그 다음에 모양이 끊어진 세계, 그리고 그걸 화엄에서는 근본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화엄에서는 근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차별지가 있다 그래요. 낱낱의 차별산매가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땅들이 하늘은 똑같죠. 하나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럼 땅은 다 달라요. 물이 있고 늪이 있고 습지가 있고 수맥이 있고 그다음에 바위 산이 있고 용맥이 있고 명당이 있고 아주 흉지도 있고요. 그렇게 차별이 되는 것이 차별지입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등 하나만 가지고 됩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러나 사람들은 각자 차별이 있어요. 전생에 닦았던 공부가 다르고 업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불성을 가진 사람이라도 다 낱낱이 차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렵습니다. 근본지는 공을 깨치면 근본지가 되는데 차별지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학에서는 말이죠. 선불계에서는 대기와 대용이다. 전기대용이다. 여러분 우리 선문염성에도 다 많이 보셨겠지만
대기대용이다. 황벽과 백장, 백장 황벽을 얘기할 때 대기와 대용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걸 체와 용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화엄에서는 근본지와 차별지라 그래요. 그거를 사회학에서는 평등과 불평등의 세계라고 얘기합니다. 서양 철학에서는 그거를 보편과 특수라 그러고 본체와 현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걸 전부 다 반야시행에서 말했듯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그래요. 색과 공의 세계로 얘기합니다. 그거를 진공과 묘유라 그러죠. 기신론에서는 이걸 진여문과 생멸문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생각 끊어진 세계를 육바람인에서는 선정바람인 정의 세계요. 그 다음에 차별지의 세계는 반야바람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가 돼서 공을 깨달았다 해도 낱낱이 차별의 세계는 다 또다시 배워야 될 부분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두도 근본지의 세계를 드러낸 화두를 타파를 대도 차별산매가 되는 향상구는 다 차별산매인데 차별산매를 투과해야 진공과 묘유, 체와 용, 근본지와 차별지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근본지는 화엄에서 리라 그러고요. 차별지는 사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근본지와 차별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풍수의 세계는 이 차별지의 현상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땅은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불평등해요. 어떤 땅은 좋고 어떤 땅은 나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다 놔둬버리는 것이 불교인가요? 불교는 모든 사람들이 불평등한 세계에 살고 있고 업도 다르고 그 사람의 전생도 다르나 누구나에게 다 요익중생 되게 할 수 있는 보현행, 보살행을 근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는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 시비가 다 있죠. 선악 시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근본지는 선악 시비가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근본지예요. 불사선 불사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살 때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다 차별의 마음이 다 존재합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풍수학은 뭐냐 하면 차별이 있는 이 세계를 인정해서 좋은 곳과 나쁜 곳이 있더라라고 하는 걸 알고 좋은 곳을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평등이 온다. 이게 이제 우리 큰 스님들의 사유입니다. 자, 차별된 내용을 똑같이 여기에다가 절을 지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해주면 평등하게 쓰는 거지요. 여러분, 불교 풍수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좋은 땅을 큰 스님들이 딱 찾으셨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서도 다 차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중에서도 차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리가,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제일 좋은 자리라고 했을 때 유교는요, 여기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차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쓰게 해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러지 않아요. 제일 좋은 장소는 공유하는 겁니다. 여기 대웅전을 지어라. 모든 사람들이 같이 쓸 수 있게. 그다음에 여기는 선원을 지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공부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인데 절 안에서도 스님들이 이제 요사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도 목욕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어떨 때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하니까 요사체에 있는 그 공간은 승방, 스님들 방은 일반인 제가자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좋은 땅을 스님의 요사체로만 써버리면 사부대중들이 같이 활용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사찰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 좋은 땅들은 그 어느 절에 가도 공유하게 돼 있어요. 이게 불교 풍수의 멋입니다. 한국 풍수의 멋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풍수학을
이 한국학 에세이에 처음에 들여와서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의 묘자리 풍수, 그 다음에 발복해가지고 우리 잘 살고 우리 집안 잘 되자, 그게 아닙니다. 이 한국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평등하지 못한 이 땅을 평등하게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큰 스님들이 다 이렇게 해서 나라를 다 경영을 하고 사찰을 지어서 운용을 하고 국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던 역사가 한국 불교의 풍수의 학문의 역사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설명하려면 당연히 이렇게 화엄에서 말하는 근본지와 차별지, 리와 사라고 하는 세계를 인정하고 차별에 있는 세계를 그대로 차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차별이 없는 평등하게 사용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천년고찰이라고 하는 명당에 가서 딱 보시면 가장 중심되는 좋은 터들에는 반드시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 안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시다 보면 삼성각, 독성각, 그 다음에 응진전, 이런 조그마한 법당들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 데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희한하게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걸고 줄을 서서 가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여러분,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 늘 넓은 공간이 나올 수만은 없거든요. 제일 좋은 땅을. 근데 제일 좋은 땅이 한 2평, 3평 남짓되는 공간밖에 안 나와요. 바위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독성각으로 유명한 곳들, 나반존자 기도하는 운문사 사리암 가보셨나요? 운문사 사리암 같은 곳. 그 다음에 해인사에 가면 희랑대라고 하는 곳에 그 독성각. 그런 곳은 말이죠. 공간이 넓지가 않잖아요. 근데 거기를 대웅전을 모시면 부처님, 좌우 보처, 문수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안한존자, 가섭존자 다 모시고 할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곳은 너무나 명당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와서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법당을 만들었는데 만들다 보니까 한 분을 모셔야 돼요. 그럼 독성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신각, 삼성각, 독성각, 응진전 이런 곳도 아주 특별한 곳에 봤을 때 바위 있는데 이렇게 있는 것 같다면 그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고 절을 하십시오. 그 땅들이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 땅들을 스님 개인의 요사체로 쓰지 않고 대중들에게 공개를 해서 새벽에는 다 다른 데서 주무시다가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명당에 다 같이 들어가서 함께 예불 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유하고 늘 문을 열어준다. 이게 여러분 불교 풍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 풍수를 이름을 붙였어요. 대승풍수다. 그리고 이것을 공익풍수다. 이거에 반대되는 말은 소승풍수다. 그다음에 이게 사익풍수다. 한국 불교의 역사는, 그리고 한국에 있는 큰 스님들은 전부 대승과 공익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보살행의 용도로 땅을 활용하고 있다. 그 근원은 화엄에서 나온다. 근본지와 차별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차별된 세계에 살고 있다. 그 차별된 세계에서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은,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는 분들은 부자 동네에 못 사는데 우리 절에 와서 기도를 하셔라. 기도를 하시는데 그 명당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공유할 수 있다. 오셔가지고 기도해서 복을 받고 지혜를 갖춰서 세상에 다시 나가서 다시 힘을 발휘해서 본인의 원력을 성취해라. 이게 바로 불교 풍수의 힘이 아니겠느냐. 이 정신을 우리가 살려내야 된다.
조선시대 때는 말이죠. 명문가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 그 풍수 답사를 가보시면 있어요. 좋은데 묘를 써가지고 뭐 거기에 정승판서가 많이 나오시고 막 그것도 좋죠. 그 인물을 길러야 되니까 그런 곳에 명당을 써서 좋은 집안의 가문의 사람들이 인물이 나고 막 그래야 돼요. 그것도 안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예, 음택풍수라 그러는데 그것도 반드시 유지돼야 돼요. 여러분 나홍화상이 얼마나 무학대사의 스승이잖아요. 풍수의 대가 무학대사의 스승이 나홍스님이에요. 나홍스님이 여주실력사에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 곳이 그게 무학대사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여러분 여주실력사에 가시면 나홍스님 사리탑을 꼭 참배하셔야 돼요. 그 터가 아주 명당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셔진 사리탑 그 예술미도 말이죠. 조선시대 종으로 만들어진 종탑형에 있는 그게 근원이라고 할 만큼 가장 아름다운 사리탑 모습이에요. 그 꼭 참배를 가셔야 되거든. 근데 그 나홍스님에게 배운 무학대사가 조선을 개국하는데 태조 이성계를 도운 분 아닙니까? 그럼 나홍스님 안목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음택풍수도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이 대승풍수 안에 어느 가문에 국가의 큰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정말 훌륭하고 마음이 좋은 분들을 위해서 묘자리를 써줬던 대표적인 예가 나홍스님이었어요. 나홍스님이 남원에 가면 말이죠.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남원에 가서 나홍스님이 가셨는데 불사를 하시고 양주 해암사 같은 것도 이 불사를 하셨잖아요. 해암사 같은 불사도. 그러니까 불사를 하시고 하는데 전에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불사금을 받으시고 이제 불사에 하시고 난 다음에 도성국사가 얘기하는 남원에 아주 명당이 있으니 그 명당을 좀 찾아주십시오 해서 그 화주를 해주신 분을 위해서 땅을 보러 다녔는데 땅이 보이지 않아요. 그 안목을 갖춘 분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나홍스님이 뭐 한 달, 두 달 지나는데 계속 거기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데도 그 땅을 찾지 못하니 이 시주를 했던 사람이 나홍스님을 하여튼 때렸다는 말도 있고 하여튼 해코지를 했다는 말인데 하여튼 내쫓았어요. 그래서 나홍스님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땅을 구하고자 하는 분이 욕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땅은 명당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복을 지은 분에게 주는 하늘의 선물이라 그래요. 여러분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명당에 태어난 겁니다. 명당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대요. 그러면 다 돈 많은 사람이 다 명당을 차지하게 욕심 많은 사람이 다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홍스님이 그렇게 길거리에 계신데 어느 분이 지나가다 스님이 왜 이러고 계십니까? 그래서 스님 저희 집에 가셔가지고 좀 가시겠습니까? 비록 누추하지만 그래서 밥도 드리고 재워도 드리고 하여튼 잘 봉양을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나홍스님께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분이 가난해요.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묘자리를 어디 모셨냐 물어보니까 산도 잘 없고 그래서 그냥 다른 분 그게 좀 얻어서 그냥 써놨습니다. 그래서 나홍스님이 다시 나가가지고 그 땅을 도성국사가 찍어 놓았던 그 지역에 다니면서 명당이 있다고 했던 곳을 다시 찾아 나가서 봤어요. 그제서야 그 땅이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나홍화상이 거기에 아버지를 이장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묘를 써서 이렇게 봉분을 써서 만들어 놓으면 저 욕심 많은 저 땅 찾는 이가 반드시 여긴 줄 알게 된다. 그러니 위에다가 봉분을 하지 말고 묘를 쓰고 이사를 가라. 잊어버리고 그냥 이사를 가라. 그리고 이 자리는 굉장히 귀한 자식이 태어나는데 근데 이 터가 이 부자가 되지 못한다. 좀 가난하다. 그래서 어머니도 이장을 하나 해라. 그래서 어머니의 터는 조금 먹고 살만한 그런 괜찮은 터로 이장을 하나 해놓고 이사를 가라 그랬답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묘를 쓰고 나서 발복해 가서 태어난 인물이 황희정승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묘를 쓰고 그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태어난 인물이 황희정승이에요. 묘를 쓰고 어디로 이사를 갔느냐? 파주에 가 있었어요. 파주에. 여러분 파주에 가시면 황희정승 묘가 있죠. 근데 황희정승과 그 아래 때 그 밑에 아들까지도 영의정을 양대 영의정을 했어요. 근데 청백리가 됐잖아요. 그 묘터가 부자가 되는 터가 아니랍니다. 아주 지혜롭고 훌륭한 분이 태어나나 좀 가난한 터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19년 영의정 정승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서 물이 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청백리에 아주 표준이 됐어요. 그런 거를 터를 잡아줘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큰 스님들의 몫이었어요. 그걸 누가 하셨냐? 황희정승은 나홍 스님이 그 착하고 마음 잘 내고 아주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분을 위해 가지고 스님에게 복을 지은 이 과보로 좋은 선업을 지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황희정승과 같은 자식을 낳게 됐다. 이게 이제 풍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것만 쫓아가지고 다니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익이 된다. 여기는 반드시 말이죠. 선업을 지어야 된다. 선업을 지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전쟁이 많고 기근이 많고 그다음에 지혜가 없고 사람들이 전부 게으르고 이런 땅에 태어난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전생의 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난 사람은 복이 많은 사람이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고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사회가 실현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필요한 것들은 대중들과 함께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우리 불교의 풍수 이론이었고 역대 큰 스님들은 이와 같이 해오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일 좋은 땅들을 이미 세팅을 다 해서 절을 만들어서 개인 사유지로 쓰지 않고 전 국민들이 천년만년토록 함께 이 땅을 공유할 수 있게 해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오대산 정멸복원 같은데 누구나 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해인사, 통도사,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명당이 있는 수없이 많은 땅들을 절들을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명당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면 한국 불교의 명산대찰과 아주 오래된 암자들에 가셔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시고 참선을 하시고 정진을 해보십시오. 반드시 근본지의 세계로 인도해주는 차별지의 최고의 명당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좋은 도량에서 공부를 하시고 정진을 하시면 공부가 되듯이 그런 곳이 다 열려 있다. 그게 한국 불교의 장소의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엄에 입각해서 보현보살행의 용도로 쓴 것이 바로 한국의 풍수학이고 한국의 큰 스님들이 그렇게 법을 펼치신 것이다. 그것의 증명을 우리 한국의 산하대지가 천년고찰이 전부 다 증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한국학 에세이의 주제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다른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